다이어트하면 공식처럼 떠오르는 필수 먹거리. 쫀득하고 담백한 맛의 주인공 닭가슴살. 부드러운 식감에 적은 지방량. 거기에 쇠고기보다 풍부한 필수 아미노산까지. 탄탄한 근육과 초콜릿 복근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인기 만점의 단백질 보충 식재료다. 뼈를 바르지 않아도 되는 간편함과 넉넉한 살코기의 매력. 건강밥상 오늘은 가성비 만점 닭가슴살과 함께한다. 닭가슴살은 지방이 적고 열량이 낮은 데다 단백질이 풍부하여 근력 운동을 즐기는 사람들 사이에서 최고의 다이어트 식품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닭가슴살은 단백질이 매우 풍부할 뿐만 아니라 근육 합성 또는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필수 아미노산도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닭가슴살은 지용성 항산화 영양소인 토코페롤 함량이 높아 우리 몸에 유해한 활성산소 제거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닭다리파와 닭가슴살 파로 나뉘는 닭 요리의 세계. 닭가슴살은 기름지거나 느끼하지 않아 담백함에 푹 빠지게 된다. 건강 파수꾼 닭가슴살로 만들어볼 오늘 첫 번째 요리. 닭고기와 빵가루의 찰떡궁합. 맛과 영양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치킨 커틀릿. 이어서 만들어볼 요리는 기름기 없이 담백함으로 승부한다. 바쁜 아침에도 뚝딱 가능한 닭가슴살 양파 카레. 건강한 포만감 기대된다. 닭고기 부위 중에서 퍽퍽살 아시죠? 바로 닭가슴살인데요. 오늘은 퍽퍽한 닭가슴살을 아주 부드럽게 만들 수 있는 치킨 커틀렛 한번 만들어 볼게요. 닭가슴살은 냉장육과 냉동육으로 나뉘는데 냉장돼 있던 닭가슴살은 고유의 색상과 함께 광택이 도는 게 좋고 냉동 닭가슴살은 결빙된 부분 없이 변색되지 않은 걸 골라야 한다. 먼저 커틀릿에 사용될 닭가슴살은 오동통하게 올라온 부분에 칼집을 넣어 반으로 점여준다. 이어서 닭 비린내를 제거하기 위해 청주와 소금, 후추를 골고루 뿌려 30분 정도 재워두는데 미리 레몬즙에 잠깐 재웠다가 밑간을 하면 냄새 제거에 더 효과적이다. 닭고기 비린내를 제거하기 위해서 청주 뿌렸고요. 또 맛술도 좋고요. 오늘은 흑후추를 넣었지만은 백후추 넣으면은 꼬뭇꼬뭇한 게 없으니까 더 좋습니다. 닭가슴살을 더 맛있게 재워줄 소스도 만들어보자. 새콤달콤한 맛을 더해줄 사과와 양파는 강판에 곱게 갈아 준비하고 갈아놓은 재료에 우유를 넣어 골고루 잘 섞어주는데 사과가 들어가 그 상큼함이 배가 된다. 미리 밑간에 두었던 닭가슴살 위에 소스를 넉넉하게 펴발라 간이 배도록 조금 더 재워두자. 또 달걀과 튀김가루를 섞어 튀김옷도 만들어준다. 닭고기 혹시 비린내가 날 수 있잖아요. 청주로 한번 비린내를 제거했다면 두 번째는 우유, 세 번째는 양파와 사과가 비린내를 완전히 제거시켜주고요. 또한 튀김옷 만들 때 달걀이 조금 적다 싶으면 물을 충분히 보충시켜서 튀김옷을 만들어주면 좋습니다. 잘 재워진 닭가슴살에 튀김옷을 충분히 입혀준 후 빵가루로 커틀릿의 모양을 잡아가며 꾹꾹 눌러 넉넉하게 발라주는데 건식보단 습식 빵가루가 더 바삭하게 튀겨진다. 이제 커틀릿을 튀겨낼 차례. 기름 온도는 180도 이상이 포인트. 덜 튀겨진 상태에서 뒤집으면 빵가루가 떨어지기 쉽기 때문에 한쪽 면이 익었을 때 뒤집어주자. 바삭한 느낌이 눈으로도 느껴진다. 치킨 커틀렛 튀기실 때 튀김옷은요 일반 밀가루보다는 튀김가루 사용하시고요. 또한 튀길 때 튀김 온도는 180도씩 꼭 기억하시고 튀겨주세요. 소리만 들어도 겉바속촉이 느껴지는 치킨 커틀릿.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 담은 후 양배추와 어린잎, 발사믹 소스를 뿌려주면 레시피 완성. 닭가슴살은 무조건 퍽퍽할 거란 편견은 버리자. 바삭한 튀김옷 속에 감춰진 촉촉한 닭가슴살. 주말 아침 근사한 한 끼가 완성됐다. 닭고기는 남녀노소 다 좋아하는데요. 특히 운동하시는 분들 근육 만들려고 닭고기 참 많이 드시더라고요. 오늘은 닭가슴살을 이용해서 닭가슴살 양파 카레 한번 만들어 볼게요.
닭가슴살은 100g당 단백질이 22g 이상 포함돼 있어 고단백 저지방 식품으로 유명하다. 기분 좋은 포만감을 유지시켜주는 닭가슴살. 카레에 들어갈 닭가슴살은 큐브 모양으로 자른 후 후추와 소금을 뿌려 조물조물 밑간한 다음 오늘의 포인트, 식용유를 넣어준다. 기름이 들어가야 부드럽게 염지가 된다. 닭고기 손질하시고 난 다음에 밑간할 때요, 기름 조금 넣어주면은 훨씬 더 촉촉하고 또한 맛이, 감칠맛이 훨씬 더 좋으니까 식용유 조금만 더 넣어주세요. 카레에 들어갈 채소도 손질하자. 양파와 당근은 주사위 모양, 파프리카와 파도 같은 크기로 준비한다. 잘 달궈진 팬에 기름을 두른 후 준비해놨던 채소들을 하나씩 넣어가며 차례로 볶아주는데, 볶은 양파색이 어느 정도 반투명해졌다 싶으면 준비해뒀던 육수를 넉넉하게 붓고 마지막으로 채소가 완전히 익을 때까지 보글보글 채소를 푹 끓여준다. 이제 잘 익힌 재료들을 믹서에 붓고 곱게 갈아주면 레시피 절반은 끝. 오늘 카레의 비법은요, 바로 푹 익혀서 완전히 갈아주는 거거든요. 갈아주면 당근과 감자, 그다음에 양파가 혼합이 돼서 뭐가 뭔지 몰라요. 그러면 아이들도 좋아하고요. 또한 풍미도 훨씬 더 좋아집니다. 잘 가열해둔 팬에 곱게 갈린 채소물을 붓고 카레가루를 넉넉하게 넣어준 후 뭉치지 않게 잘 풀어가며 놓지 않도록 약불에서 끓여준다. 이제 오늘의 주인공을 조리할 차례. 밑간에 두었던 닭가슴살은 기름을 두르지 않은 팬에서 노릇하게 볶아내면 끝. 오늘 닭가슴살은요, 카레 위에 토핑으로 올라갈 거거든요. 그럼 식감이 훨씬 더 좋아지고요. 또한 빵이나 국수에 같이 카레 소스 버무려 먹어도 좋습니다. 밑이 넓적한 접시에 밥을 넣고 카레를 넉넉하게 두른 후 닭가슴살을 토핑으로 올리면 오늘의 두 번째 레시피 완성! 샛노란 바다에 둥둥 떠오른 섬처럼 색감으로 한 번, 향으로 한 번, 고요했던 침샘을 무한 자극시키는 맛. 건강 가득 행복한 한 그릇 요리가 완성됐다. 닭 가슴살에는 셀레늄 또한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셀레늄은 피부가 노화되는 것을 막아주며 아토피, 여드름 같은 피부 질환에 매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닭가슴살만을 너무 오래 드시게 되면 신장에 부담이 가고 통풍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이어트를 즐기는 사람들의 영원한 동반자 닭가슴살. 부담 없는 가격에 담백한 맛. 샐러드로, 구이로, 볶음으로 조리하는 방법에 따라 다양한 식감과 매력을 선물한다. 부족한 영양은 약이 아닌 음식으로 챙기는 법.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기 전 온 가족 입맛에 딱 맞는 닭가슴살 레시피로 올여름 건강을 지켜보자. 건강 플러스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섭입니다. 안녕하세요. 윤희영입니다. 흔히 심혈관계 질환은 겨울철에 많이 발생한다고 알고 있는데 오히려 더위가 심한 7월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미국 심장학회 발표에 따르면 기온이 32도 이상 올라갔을 때 뇌졸중은 66%, 심근경색은 20% 이상 발생 확률이 더 높아진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그 이유가 여름철 수분 증말로 인해서 혈액의 농도가 끈적해지기 때문인데요. 이 끈적해진 혈액은 혈관 속에서 쉽게 혈전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이 혈전 때문에 심혈관계 질환이 유발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게 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 여름철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충분히 수분 섭취를 해주는 게 필요하고요. 과격한 운동 대신 매일 30분 이상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꾸준히 운동을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또한 샤워를 할 때도 찬물로 하면은 갑자기 혈압이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미지근한 물로 해주는 게 더 좋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목 연골 아래 위치한 작은 나비 모양의 내분비 기관 갑상샘. 숨통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갑상샘은 갑상샘 호르몬을 분비해 몸의 열과 에너지를 관장하면서
우리 몸의 신진대사와 에너지 균형을 조절하는 중요한 기능을 맡고 있는 컨트롤 타워다. 갑상샘은 우리 몸 안에서 이 대사를 유지하고 체온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갑상샘 호르몬을 분비하는 호르몬 분비 장기입니다. 갑상샘 기능 저하증은 갑상샘 호르몬의 생산이 감소되거나 말초 조직에서 그 작용이 둔화되어서 전신적인 대사 이상을 초래하는 질환입니다. 갑상샘 기능 저하증은 갑상샘 자체에 이상이 생겨 발생하는 1차성과 뇌하수체 이상에 기인한 2차성으로 나누어진다. 또 호르몬 결핍 정도나 속도에 따라 그 증상 발현이 서서히 나타나는데 오늘 TV 주치에서는 조기 진료가 무엇보다 중요한 갑상샘 기능 저하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최근 건강검진에서 갑상샘 질환이 있다고 이렇게 진단받은 환자가 많이 늘었는데요. 그래서 도대체 갑상샘이 무엇일까? 이렇게 궁금해하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 몸속에 되게 작은 기관이지만요. 갑상샘이 고장나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신에 걸쳐서 이상 반응이 올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갑상샘 기능 저하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도움 말씀을 위해서 을지대학교 병원 내분비내과 이준철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갑상샘 하면 흔히 내 몸의 보일러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많이 표현을 하는데요. 자, 이 갑상샘이 어디에 위치해 있고 또 어떤 역할을 하는지부터 짚어주시죠. 갑상샘을 흔히 병명으로 오해하는 환자들이 아직도 있으셔서 진료실에 들어오셔서는 갑상샘이 있어서 왔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갑상샘은 이름 그대로 방패 모양의 샘이라는 뜻으로 우리 몸의 한 부분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목의 가운데 아랫부분에 기도의 양쪽에 위치하고 있는 호르몬 분비샘으로 갑상샘 호르몬을 만들어서 분비하는 장기를 뜻합니다. 정상인에서는 겉으로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으나 갑상샘에 병이 생기면 커질 수 있고 그러면 보일 수도 있고 만져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 어떤 분들은 갑상샘 또 어떤 분들은 갑상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게 같은 거라고 보면 될까요? 같은 말입니다. 최근 진행된 의학 용어에 대한 한글화 작업으로 갑상샘이 올바른 말로 정해졌지만 아직도 많은 분들이 갑상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심지어 의사와 환자분들 모두 이 두 가지 말을 혼용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말이 다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방금 말씀 주신 대로 갑상샘에서 갑상샘 호르몬이 분비가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몸에서는 주로 어떤 기능을 좀 담당하고 있나요? 네. 갑상샘 호르몬은 먼저 태아, 소아, 청소년에서 성장과 발육에 매우 필수적인 호르몬으로 특히 근골격계와 신경계 발달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의 대사를 조절을 합니다. 열 발생을 통한 체온 유지가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알려져 있고 뇌와 근육, 특히 심장 근육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는 데 매우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 대사라고 하면 어떤 건지 좀 간단하게 짚어주신다면요. 대사라 함은 우리가 섭취한 영양 물질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필요한 에너지를 내고 그리고 분해되어서 배설되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말하는 용어입니다. 자, 아무래도 대사를 담당하는 호르몬이기 때문에 이 양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분비되는 양이요. 나타나는 그 반응도 달리 나타날 것 같은데 어떤 점이 다른지 이 점도 짚어주시죠. 갑상샘에 병이 생겨서 갑상샘 호르몬이 과잉 또는 부족해지면 결과적으로 갑상샘 기능 항진증 또는 저하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체내에서 필요 이상으로 갑상샘 호르몬이 많아지면 정신작용은 과민해지고 맥박은 빨라지며 체중이 감소하고 장 운동이 빨라질 수 있습니다. 더위를 많이 타게 되며 땀이 많이 나게 되어서 피부는 축축해지지만 한편으로는 약간 고와진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호르몬이 부족해지면 정신작용은 둔해지고 추위를 많이 탈 수 있습니다. 땀이 적게 나게 되니까 반대로 피부는 거칠어지고 두꺼워질 수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갑상샘 호르몬의 과잉과 부족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오늘 주제인 갑상샘 기능 저하증 이건 어떤 상태인가요?
갑상샘 기능 저하증은 앞서 말씀드린 갑상샘 호르몬, 우리 몸에서 매우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호르몬인데요. 그 생산 자체가 감소하거나 말초 조직에서의 그 작용이 둔화되면서 발생하는 전신적인 대사 이상 질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근에 갑상샘 기능에 이상이 있다 하는 분들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자, 갑상샘 기능 저하증 발생 빈도는 어느 정도인지, 정말 최근에 눈에 띌 만큼 그렇게 많이 증가했는지 이런 점도 궁금합니다. 매년 인구 1000명당 1.56명의 신환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요. 특히 남자에서보다 여자에서 5배 많은 신환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매년 약 8만 명의 신환이 발생하고 있다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갑상샘 암으로 진단을 받고 2차적으로 갑상샘 기능 저하증이 발생하는 환자가 매년 2만 명 정도 된다는 것을 추산해 보면 실질적으로 매년 10만 명 정도의 신환이 발생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이 자료가 발표되었던 2015년 이후 지금까지 매년 그 발생 빈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갑상샘 암을 치료한 이후에 갑상샘 기능 저하증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네요. 네. 갑상샘 암에 대한 근본적인 치료는 암을 제거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수술 이후에는 갑상샘 기능 저하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이 방금 자료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남성보다 여성의 비율이 좀 더 높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연령별이나 성별에 따른 또 유병률의 차이가 어떤지도 좀 궁금해요. 2018년 기준으로 인구 10만 명당 약 1,200명으로 발표가 되었고,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여자가 압도적으로 많아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남녀 모두에서 나이가 증가할수록 그 유병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특히 여성에서는 30대 이후에 유병률이 급증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갑상샘 기능 저하증을 앓고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계신데요. 자, 그렇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지 좀 정리를 해보죠. 먼저 하시모토 갑상샘염이라고 하는 자가면역성 갑상선 질환에 의해서 발생하는 비율이 80%를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갑상샘 수술, 방사선 요오드 치료 등을 통해서 갑상샘이 파괴되어서 발생하는 경우가 나머지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아주 드문 원인들이 있는데요. 요오드를 너무 많이 섭취하거나 또는 너무 부족하게 섭취해도 갑상샘 기능 저하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뇌하수체 질환, 선천성 갑상샘 기능 저하증도 드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요오드를 과잉 섭취하거나 또는 부족하거나 이걸 들어주셨는데, 물론 우리가 먹는 음식에 요오드가 많이 들어있겠죠. 예, 대표적으로 어떤 음식들을 예를 들 수 있을까요? 네, 일반인들도 상식적으로도 많이 알고 계신데 가장 대표적인 음식은 해조류로 미역, 김, 다시마 등에 많이 들어있고요. 또 일반인들이 잘 모르시는 부분은 우리가 조리할 때 사용하는 천일염 안에도 요오드가 상당히 많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그 요오드를 적절하게 섭취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네. 예. 네, 이렇게 갑상샘 기능 저하증이 또 발견이 되면 또 치료를 또 적절하게 해야 되잖아요. 이것 때문에 꼭 치료를 해야 한다, 이런 이유가 있을까요? 갑상샘 기능 저하증이 발생하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든 대사작용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대사작용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노폐물이 몸 밖으로 배출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 노폐물들이 특히 혈관 내벽에 쌓이게 되고 우리는 이것을 소위 동맥경화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동맥경화증은 갑상샘 기능 저하증 환자에서 매우 심하게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여러 혈관들이 막히게 되고 그중에서도 심장혈관이 막히게 되면 심장 기능이 감소하게 되어서 아주 치명적인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동맥경화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갑상샘 기능 저하증은 반드시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앞서 갑상샘 기능 저하증의 원인 중에 하나로 하시모토 병을 언급해 주셨는데요. 이 하시모토 병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하시모토는 말 그대로 일본 사람 이름입니다. 그는 지난 1912년, 지금으로부터 약 110년 전에 하시모토병을 처음으로 발견한 일본 의사의 이름이고, 그 질환이 갑상샘 기능 저하증의 가장 흔한 원인 질환임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갑상샘에 다양한 면역 세포들이 모여들고 그로 인한 만성 염증 상태가 초래되고 그로 인해서 서서히 갑상샘 세포들이 파괴되어서 그
기능을 잃어가게 되는 병입니다. 대부분의 환자는 진단 당시에는 정상 갑상선 기능을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단지 5에서 10% 정도의 환자만 진단 당시에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시모토병이라는 것 자체가 갑상선에서 발생하는 가장 흔한 질환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가장 흔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면 이렇게 갑상샘 기능이 좀 떨어질 경우에는 연령별에 따라서도 또 나타나는 변화도 다를 것 같거든요. 좀 어떤가요? 먼저 유아기와 청소년기에는 갑상샘 호르몬이 뇌의 발육과 뼈의 성장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호르몬이기 때문에 지능이 떨어진다, 키가 잘 자라지 않는다 등의 성장 부진으로 발현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기에는 사춘기가 조금 일찍 발생하는 조숙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성인에서는 질환의 심한 정도에 따라서 전혀 증상을 호소하지 않는 환자에서부터 매우 심한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까지 매우 다양하게 발현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흔히 갑상샘 기능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 살이 찌거나 빠지거나 혹은 체온 유지가 잘 되지 않는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갑상샘 기능 저하증이 있을 경우에 어떤 증상들이 주로 나타날까요? 이제는 다행히도 많은 환자분들이 갑상샘이 목에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는데 그로 인해서 불필요한 오해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목에 발생하는 증상, 예를 들면 목에 이물감이라든가 가래 등을 주소로 갑상샘 검사를 받고 싶다며 내원하는 환자가 많으신데 갑상샘 호르몬은 실제로 피를 타고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작동을 하기 때문에 뇌뿐만이 아니라 피부, 심장, 폐, 근골격계, 장, 성성 등 여러 가지 장기에서 그 기능 장애를 유발하고 그로 인한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얼굴을 중심으로 몸이 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맛이 없어서 많이 먹지 않는데도 체중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성대에 부종이 발생한 경우 신목소리가 날 수도 있고 혀에 부종이 발생한 경우는 말이 어눌해지거나 혀가 이 사이에 눌리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소화가 잘 안 되고 변비가 심해지며 체온을 유지하는 기능이 약해져서 추위를 매우 많이 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맥박이 느려집니다. 그런데 이 말씀해 주셨던 증상들이 뭔가 다른 질환을 앓고 있을 때와 비슷한 경우도 있을 것 같거든요. 뭔가 섣불리 자가 진단을 좀 하면 안 될 것 같기는 한데 이 외에도 우리가 좀 판단할 수 있는 다른 증상이 좀 있을까요? 그러한 애매모호한 다른 증상들로 예를 들자면 쉽게 피로해지거나 만사에 의욕이 없어지거나 머리털이 거칠어지고 가늘어지면서 잘 빠지는 일이 발생할 수 있고 특히 젊은 여자분들께서는 화장이 잘 먹지 않는다는 말씀을 아주 자주 하십니다. 대전 MBC 건강 플러스 오늘은 갑상샘 기능 저하증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병원에 직접 찾아가 환자들을 만나보고 진단 방법과 치료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폭 2cm, 길이 5cm의 갑상샘. 그 크기는 작지만 우리 몸 안의 보일러로 불리며 전신에 걸쳐 신진대사와 에너지를 관장할 만큼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갑상샘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은 갑상샘 호르몬과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 있는데 이 두 호르몬의 분비량이 적거나 과도하면 신진대사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어디가 불편하셔서 내원하셨어요? 최근에 아무런 이유 없이 살이 좀 찌는 것 같아서 왔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체중이 늘어났다는 것과 같이 나타난 동반 증상으로는 뭐가 있을까요? 식욕도 별로 없고 밥도 잘 안 먹는데도 체중이 불고요. 그리고 좀 추위를 쉽게 느끼는 것 같아요. 기존에 진단받은 다른 병이 있거나 최근에 꾸준하게 복용하고 있는 약이 있을까요? 딱히 아픈 데는 없고요. 종합 비타민제 정도 먹고 있어요. 갑상샘 기능 저하증이 생기면 신진대사가 정상보다 떨어져 식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체중은 늘어난다. 또 자주 붓는 증상과 함께 피곤함을 호소하고 추위도 평소보다 많이 느끼게 된다. 이 환자는 원인 불명의 체중 증가를 주소로 내원하셨고 병력 청취상 변비와 추위를 많이 탄다는 증상이 동반되어 있어 갑상샘 기능 저하증이 강력하게 의심되는 상태였습니다. 혈액 검사를 통해서 갑상선 호르몬 수치가 떨어져 있는 상태를 확인하였고 따라서 갑상샘 기능 저하증으로 확진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갑상샘 호르몬제를 꾸준하게 복용하여서 정상 상태로 회복
회복시키는 걸 목표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갑상샘 기능 저하증의 원인은 갑상샘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와 호르몬을 만들도록 하는 신호에 문제가 생겨 발생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대부분은 1차성으로 80%가 만성 자가 면역성 갑상샘염 환자지만 수술 시 갑상샘을 많이 잘라냈거나 방사선 요오드 치료를 받았을 때도 갑상샘 기능 저하증이 생길 수 있다. 처음 내원하셨을 때 호소하셨던 피로감은 많이 좋아지셨나요? 네, 처음에는 퇴근하고 나서 정말 아무것도 못할 정도로 힘들었는데 지금 많이 괜찮아졌어요. 피로감 이외의 증상으로 체중 증가라든가 변비 등 다른 증상이 더 좋아지신 게 있을까요? 체중이 늘었던 게 치료를 하면서 체중이 원래대로 돌아왔어요. 처방해 드린 갑상선 호르몬제는 잘 복용하고 계시는가요? 네, 아침에 일어나서 꼬박꼬박 잘 챙겨 먹고 있어요. 갑상샘 기능 저하증은 갑상샘 호르몬을 보충시켜주는 약물로 치료할 수 있다. 대사 기능을 정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용량을 조절해가며 일정 기간 복용하게 되는데 부작용은 없지만 무엇보다 올바른 복용법이 중요하다. 이 환자는 갑상샘 기능 저하증으로 확진을 받고 현재 갑상선 호르몬제 보충을 통해서 치료 중인 환자로 약물 치료 1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증상이 많이 완화된 상태입니다. 이 갑상샘 기능 저하증은 호르몬제를 복용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정확한 복용법으로 복용하는 것이 중요한데 환자분께서는 규칙을 잘 지켜서 처음에 내원하셨을 때 호소하셨던 피로감이라든가 변비 등의 증상이 전반적으로 호전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갑상샘 기능 저하증은 임상 증상이 다양하기 때문에 문진만으로 진단하긴 어렵다. 보통 혈액 검사를 통해 진단받게 되는데 갑상샘 호르몬은 감소하면서 갑상샘 자극 호르몬은 증가하는 수치를 나타내는 게 특징이다. 또 갑상샘 기능 이상은 물론 자가 면역 갑상샘염, 갑상샘 암 치료 후 재발 유무 등도 간단한 혈액 검사를 통해 판단할 수 있다. 갑상샘 기능 저하증으로 유발되는 증상은 매우 비특이적이라 임상 증상만으로는 진단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진단과 치료 시기를 놓쳐서 치명적인 합병증으로 이어지는 안타까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의심되는 증상이 있는 경우 반드시 병원에 내원하시어 혈액 검사를 통한 갑상선 기능 검사를 받고 정확한 진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갑상샘 기능 저하증은 초기에 피곤한 증상이 있더라도 갑상샘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 발견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갑상샘 기능 이상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고 질환이 발견될 경우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 갑상샘 기능 저하증, 세심한 관심으로 지켜낼 수 있다. 네, 병원을 찾아가서 환자들을 만나보고 갑상샘 기능 저하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자세한 말씀 나누죠. 자, 많은 분들이 다양한 증상으로 병원을 찾을 텐데 이러한 임상적 소견들이 실제로 이 갑상샘 기능 이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어느 정도나 될까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갑상샘 기능 저하증 환자들은 온몸 구석구석에서 정말 다양한 증상을 호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모두 이 증상을 들어보시고 같은 생각을 하셨을 수 있는데요. 그 증상들이 매우 비특이적이라서 건강한 정상인도 일상생활 속에서 흔히 호소할 수 있는 애매모호한 증상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피곤해진다던가 변비가 생긴다던가 피부가 조금 건조해진다던가 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인데요. 분명 이 방송을 보시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증상을 들어보시고 혹시 내가 갑상샘 기능 저하증이 발생한 것이 아닐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새로 생기셨을 겁니다. 이 질병의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서 갑상샘 기능 저하증은 임상 증상만으로 진단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대표적인 원인 질환인 하시모토병의 경우 환자가 어렵게 병원을 찾는다 하더라도 의사가 증상을 들어보고는 이것은 병이 아닙니다 라고 간과를 할 수도 있고 또 노인 환자의 경우에는 노화의 한 현상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증상이 진단으로 이어지는 확률, 즉 증상의 양성 예측률이 10% 안팎에 불과하는 매우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상 증상만 갖고는 진단을 하기가 매우 어려운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갑상선 기능에 문제가 생겼는지 좀 검사를 해볼 수 있는 진단 방법에는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반드시 혈액 검사가 시행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방사선 요오드 치료를 받은 환자의 경우는 주기적으로 혈액 검사를 통해 갑상선 기능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하시모토병으로 이미 진단을 받은 환자라든가 혈중 콜레스테롤이 높은 경우에도 갑상선 기능 검사를 시행할 필요가 높습니다. 이 혈액 검사를 통해서 이 호르몬 수치를 파악해 볼 수가 있을 텐데 어떤 소견들을 보이는지 좀 더 쉽게 설명을 해주시죠. 갑상샘에서 실질적으로 생산하는 호르몬인 T3와 T4가 그 두 가지에 해당하고요. 갑상샘 자극 호르몬인 TSH가 하나입니다. 이 세 가지를 기능 검사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T3, T4가 정상 범위 아래로 떨어지고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 정상 범위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갑상샘 기능 저하증으로 진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갑상샘 기능 저하증으로 또 진단이 된다면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치료 방법을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치료법에는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갑상샘이 파괴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치료 방법은 없습니다. 갑상샘이 파괴된 만큼 줄어든 호르몬 분비를 호르몬제로 보충하는 것이 기본 치료가 되겠습니다. 호르몬제는 영어로 레보사이록신이라고 하는데 원인 질환에 따라 투여 기간이 다른 것으로 알려져 있고 약 자체가 가지고 있는 부작용은 없는 매우 안전한 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일단 약으로 치료할 수 있다고 하니까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갑상샘 호르몬제는 그렇다면 어떻게 복용을 해야 할까요? 갑상샘 호르몬제를 올바르게 복용하는 방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매일 빠짐없이 규칙적으로 약을 복용하는 것입니다. 흡수가 잘 안 되는 약이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 상태에 복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사를 하시게 되면 갑상선 호르몬제가 흡수되는 데 방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약을 복용하고 충분히 흡수될 수 있도록 1시간이 지나서 식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더 재미있는 것이 물론 매일 빠짐없이 한 알씩 약을 먹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여행을 가게 되어서 한 3박 4일 정도 약을 놓고 가게 되었다. 그러면 돌아오셔서 그동안 먹지 못한 약을 한 번에 복용하셔도 크게 문제가 없는 그런 재미있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혹시나 주의점, 부작용 같은 게 좀 있을까요? 갑상샘 호르몬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자체가 갖고 있는 부작용이 거의 없는 매우 안전한 약입니다. 단 하나 주의해야 될 것은 용량인데요. 처음 받은 용량을 도중에 바꿔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50세 이상의 노년층이라든가 나이가 젊더라도 심장 질환이 있는 환자의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정해진 용량보다 다소 적은 용량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천천히 증량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갑상샘 호르몬제 복용할 때 그 용량을 조절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용량 조절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여성분들이 임신을 하거나 여성 호르몬제를 복용하게 되면 체내에서 갑상선 호르몬제의 요구량이 급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증량이 필요하겠고 다른 약제로 결핵약이나 간질약, 칼슘약, 철분제, 위장약 등을 같이 복용하는 경우에는 흡수가 저해될 수 있어서 평소 드시는 용량보다 증량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남성 호르몬제를 복용하는 경우에는 감량이 필요하고 또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갑상샘 호르몬의 요구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한참 젊었을 때 드셨던 약의 용량보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대략 10% 정도의 감량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아까 이야기를 잠깐 나눴지만 갑상샘과 요오드가 또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갑상샘 기능 저하증이 생긴 경우에 좀 요오드와 관련된 식품, 아까 말씀해 주셨던 대로 해조류 이런 식품들을 계속해서 섭취하는 거 이건 어떤가요?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모든 분들이 이제 요오드가 갑상샘 호르몬을 만드는 중요한 재료라는 것을 다들 알고 계셔서 그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꼭 잊지 말으셔야 될 것은 요오드를 많이 보충한다고 해서 잃어버린 갑상선 기능이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단기간에 많은 용량의 요오드를 섭취할 경우 갑상샘 기능 저하증이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사는 정상적인 식이 습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요오드 섭취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처방받으신 갑상샘 호르몬제를 규칙적으로 복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성이 임신을 했을 때 호르몬 변화가 심하게 나타나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조절하는 게 현명할까요? 갑상샘 호르몬은 임신 전에는 난자가 건강하게 배란이 되고 유도될 수 있도록 조절하는 중요한 기능을 담당합니다. 그런데 여성이 임신을 하게 되면 태아의 신경계와 골격계가 형성되고 자라나는 데 있어서 필요한 호르몬이 갑상샘 호르몬이기 때문에 특히 임신 초기에 갑상샘 호르몬에 대한 요구량이 급증을 하게 됩니다. 임신 전부터 갑상샘 호르몬제를 복용하고 있던 환자분들이라면 임신을 확인하자마자 현재 먹고 있는 용량을 최소 20%에서 30% 증량해야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까지 갑상샘 기능 저하증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이것만은 꼭 기억해야 한다 하는 부분을 좀 정리를 해주시죠. 일단 갑상샘 기능 저하증은 우리 몸 안에서 매우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갑상샘 호르몬이 생산이 감소하거나 작용이 감소하여서 발생하는 전신적인 대사질환입니다. 이를 치료하지 않게 되면 우리 체내의 대사작용의 감소로 동맥경화증이 악화되고 그 대표적인 질환으로 허혈성 심장질환 같은 치명적인 질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질환이 갖고 있는 고유의 특징으로 애매모호한 증상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증상만으로 진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병원에 내원하시어 혈액검사를 통해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료법으로는 부족한 호르몬을 약으로 보충하는 것이 표준 치료법으로 되어 있는데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규칙적인 복용입니다. 임신한 경우에는 갑상샘 기능 저하증이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반드시 약물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대전 MBC 건강플러스 오늘은 갑상샘 기능 저하증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와 관련된 오해와 진실을 OX로 풀어보겠습니다. 네. 자, 먼저 갑상샘 기능 저하증이 있으면 불임이나 유산이 되기 쉽다. O일까요, X일까요? 네. 대답은 O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갑상샘 기능 저하증은 불임의 한 원인입니다. 또한 이미 진행된 많은 연구를 통해서 갑상샘 기능 저하증과 유산과의 연관성은 확실하게 증명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럼 갑상샘 기능 저하증을 치료하지 않으면 비만이 된다. O일까요, X일까요? 이 대답도 역시나 O입니다. 갑상샘 호르몬이 우리 체내에서 부족해지면 대사가 줄어들게 되고 조직의 부종이 발생하면서 체중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 정도가 심하거나 치료하지 않은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지속적인 체중 증가로 이어져서 비만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갑상샘 기능 저하증이 있으면 더위를 심하게 탄다. O일까요, X일까요? 네, 제 대답은 X입니다. 네, 갑상샘 호르몬이 하는 기능 중에 하나는 체온을 유지하는 겁니다. 따라서 호르몬이 부족한 갑상샘 기능 저하증은 오히려 추위를 많이 타게 됩니다. 더위를 많이 타게 되는 증상은 반대병인 갑상샘 기능 항진증의 대표적인 증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갑상샘 기능 저하증이 오면 머리카락이 잘 자라지 않는다. O일까요, X일까요? 누구에게나 이 탈모는 중요한 문제일 수 있는데요. 네. 제 대답은 세모입니다. 네.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갑상샘 기능 저하증 환자에서는 머리털이 잘 자라지 않는다기보다는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고 그래서 잘 부서지고 잘 빠지는 탈모가 주로 발생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탈모는 적절한 갑상선 호르몬제의 보충으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갑상샘 기능 저하증에 대해서 오해와 진실을 OX로 풀어봤는데요.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증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상샘 기능 저하증으로 약을 먹게 되면 평생 먹어야 되는 건가요? 네, 이 갑상샘 호르몬제를 평생 복용을 해야 하는 건지 이 점을 궁금해하셨습니다. 네, 제가 진료를 보는 과정에서도 환자분들이 가장 부담을 느끼는 말이 평생이라는 말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병이 진행하게 되고 갑상샘이 파괴되어서 호르몬 분비가 떨어지게 되면 그 호르몬을 보충해 주는 것이 유일한 치료가 되겠는데요. 호르몬제를 보충해야 될 정도까지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자발적으로 정상 기능으로 회복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 약을 일단 복용해야 되는 정도가 되면 거의 평생에 가깝게 약을 복용해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갑상샘 기능 저하 환자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더 위험하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인가요?
네, 저는 또 처음 듣는 말인데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갑상샘 기능 저하증 환자들은 조금 더 위험한가요? 전과 달리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면서 제가 진료실에서 만나는 갑상샘 기능 저하증 환자 중에도 이미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던 환자들이 많은데 갑상샘에 대한 설명 중에 면역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해서 그런지 같은 질문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갑상샘 기능 저하증의 원인이 되는 자가면역성 질환이라고 해서 면역 저하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염의 위험성이 더 높다든가 감염 시에 중증도가 높아진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불임인 사람이 갑상샘 기능 검사상 정상이어도 호르몬제를 복용하면 임신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네, 갑상샘 기능이 정상인데 임신에 도움을 받고자 호르몬제를 복용해도 되는지 이 점을 물어보셨어요. 최근 정말 난임 여성들이 많이 늘고 보조 생식술 전후로 갑상샘 기능 검사를 시행하셔서 그 결과지를 갖고 저희 내분비 내과를 내원하시는 여성분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임신을 준비하는 모든 여성에서 갑상샘 기능이 떨어져 있다면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갑상샘 기능이 정상인 여성이 임신의 성공 내지는 그 유지를 위해서 호르몬제를 복용한 것을 권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성이 임신을 하게 되면 갑상샘 기능이라는 것의 정상 범위가 일반인과 달라집니다. 따라서 본인이 지금 갑상샘 기능이 정상이냐를 일반적인 기준으로 해석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자, 끝으로 이 갑상샘 기능 저하증에 대해서 꼭 기억해야 할 점 핵심을 요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갑상샘 기능 저하증은 네모다. 이 네모안을 채워주시죠. 갑상샘 기능 저하증은 대사의 적신호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대사라고 하는 과정은 에너지를 만들고 쉽게 말해서 우리 몸이 잘 돌아갈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 대사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갑상샘 기능 저하증은 절대로 간과하지 마시고 반드시 정확한 진단 후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자, 건강 플러스 오늘 이렇게 갑상샘 기능 저하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내분비내과 이준철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앞서 살펴본 대로 갑상샘 기능 저하증이 있을 경우에 나타나는 증상들이 애매모호한 경우가 많고 우리가 확답을 얻기 위해서는 정확한 검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혈액 검사만으로도 충분히 진단할 수 있다고 하니까 검사를 꼭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임신을 계획하거나 임신 중인 분들은 이 갑상샘 호르몬이 엄마는 물론 태아에게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 건강한 출산과 태아의 건강을 위해서 꼭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건강 플러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한 주도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